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급을 모두 초청한 이른바 원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원탁회의는 반탁회의가 돼버렸는데요. 김한길, 박지원 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역 행사, 그러니까 전남대 특강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지날 당시 치렀던 재보선에서 참패했을 때 공동대표 체제를 흔들었던 측은 바로 문재인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친노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도 문재인 대표와 정말 치열한 대표 경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정치인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두 전직 대표는 자신들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는 도움을 요청하다가 필요성이 사라지면 친노 측으로부터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말부터 벌어질 공천 경쟁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재보선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한 동교대계의 움직임을 봐도 더욱 설득력을 갖는데요. 어쨌든 원탁회의가 반탁회의가 되는 걸 보면 친노, 그리고 친노계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아직은 탄탄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파 청산은커녕 계파 간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내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태에서 갈등 조정의 필수적인 사회자본,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4월의 첫 불금입니다. 아니, 어쨌든 네. 건강하세요? 네. 밑도리도 안 입고 그냥 청 와이셔츠 차림으로만 앉아 계신데. 저 이거 슬리퍼 신고 있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해갈입니다. 해갈. 어제 비 왔죠? 어제 장난 저녁 비가 아니더라고요. 장맛비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다가 그냥 소나기를 맞았는데 네. 천둥번개까지 동반해서 네. 야, 이거 한여름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진짜 그랬어요, 어제. 예, 또 이게 서해안 동해안은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한동안 지난 이 연말부터인데요. 너무 가물었던 한반도가 단비에 몸을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갈이라면 네. 해갈이 돼야 할 뉴스를 말씀해 네. 주시는 거예요? 해갈된 뉴스를 말씀해 주시는 이게 거예요? 두 개 다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해갈이 많이 됐겠습니까? 예, 이게 저도 그래서 여쭤본 땅은 됐는데 예. 이게 사회 정치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지부진하던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오늘부터 출범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5개항에 합의했는데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 3일 동시 시작. 오늘부터요.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이 활동 기한 5월 2일까지 연장. 이게 25일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무기구는 7명인데요. 예. 정부, 노조, 전문가 각 2명에다가 이 공적연금 전문가 1분 결국은 의원들이 빠졌네. 빠졌습니다. 그죠? 예. 대신에 이게 투트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 특위와 함께 실무기구가 가동되니까 합의하는 실무기구가 만들어서 특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특위도 놀고 있지 않겠다. 오늘부터 바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무기구가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 그랬는데 이 최대한 빨리 이거 사실 여당은 날짜를 못 받길 원했죠.
야당은 이제 이 기한 없이라도 해야 된다 그랬었죠. 최대한 빨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월 2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전이겠죠. 예. 이 실무기구에서 단일한 도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합의들은 성실하게 이행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인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가 동시에 가동되게 됐습니다. 과연 해결될까요? 근데요. 이거 제가 실무기구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야당이 국회의원 빼자, 여당 맞습니다. 국회의원 집어넣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책임 방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뜨거운 감자를 정부 노조에 던져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책임 정치를 얘기합니까? 예?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이 낯이 뜨거워지네요. 이거. 예? 자, 이게 지금 정책적 이 쟁점 사안의 해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 또 다른 해갈이요. 아까 예. 오프닝 멘트 주셨습니다. 과연 이건 문재인 대표에게 해갈일까요? 아닐까요? 그 반탁회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좀 비가 오는 듯 했는데 속 시원하게 이제 이 목마름을 축여주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누가 참석하고 누가 불참하는가 어제 종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여의도의 모 중식당입니다. 이미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서 동교동계에서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 대부분 이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야 하고 소속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중립을 지키겠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은 아니, 이제 진짜 자당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글쎄, 그게 아주 특이하네요, 네. 진짜.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러면 누가 모였느냐? 이게 보시면은 이해찬, 한명숙 이분들은 친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친노 그 많죠. 정세균 범친노로 흔히 이제 불리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박영선, 문희상 이게 뭐 전체 대표급이 모였다 볼 수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전남대 특강으로 김한길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그래서 정말 아프신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몸은 안 좋은 정치부 거죠.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말을 할 수가 없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모든 걸 그러시더라고요. 문자로 대화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권 분열 구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 이제 심판 기조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전해졌습니다. 과연 어제 원탁회의가 문 대표와 야당 재보선 지형에 해갈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재보선 앞두고 나오고 있는 예측이 축구 경기하고 비슷하게 2대 2냐 0대 4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대 4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래요. 감기 진짜 걸리셨고 몸이 안 좋았죠. 근데 그게 불참 이유의 전부냐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저는 이 원탁회의란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사들입니까? 원탁의 네? 기사. 네. 그 무슨 아더왕과 뭐 원탁의 대단한 기사죠. 거 하는 것 같아. 근데 내용은 뭐냐면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끝. 네. 근데 무슨 원탁회의는 엄청난 거 하는 것 같잖아요. 이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전적으로 제 경험인데 예. 어디 가기 싫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뭐, 네. 뭐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시민성 질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어려운 말도 쓰시네. 자, 네.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이건 해갈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명백하게 해갈이 필요한 이슈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가동이 되는데 네. 노사정위원회는 3월 말로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일주째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밀린 숙제 언제 풀릴 것인가? 여러 현안 중 노사 간 의견 접근이 된 내용도 많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또 이 정년 연장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로 하거나 이미 법이 정해진 문제여서 네.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남은 문제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일반 해고 규정. 이게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고용 유연성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 성과를 이제 도모할 수 있다.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정리해고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임금을 올려서 내수 진작 이런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논리들이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인데요. 현행 2년이죠.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4년으로 늘리자. 이것이 이제 정부와 기업 측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계는 4년 기간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비정규직 공화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연 이 창과 방패 모순이죠. 이게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팽팽한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이게 그런데 문제입니다. 이 노사정 이거 참 중요하죠. 이 지금 노동 개혁 문제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노동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에 있어서의 경기가 아니라 경제 상태가 어떻고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구조적인 문제겠죠. 만일 디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라는 가정을 몰아친다.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이 고용 요건을 해고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의 유연성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건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 개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논쟁이 검토와 선행이 돼야 되는 고려가.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경제 환경에 대한 검토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 시간이 좀 밀리고 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배경 진단부터 잘 맞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이게 있습니까? 해갈과는 좀 거리가 먼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이어서 52명의 단원고 희생자 부모가 삭발식을 했는데요. 이 삭발식 하면은 이제 우리가 노사관계에서는 임금투쟁 많이 보던 것인데 이 자녀들을 잃은 학부모들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은 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제 특조위에서도 해수부 시행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죠. 그제 이제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이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보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예. 진상규명. 그러니까 이제 특조위가 있는데 예.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예.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해달라. 두 번째는 인양인데 인양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완전 인양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체 그대로를 인양해야 한다. 안에 실종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한 나라 건설. 이것은 이제 지난해에는 재발 방지 이렇게 요구했던 것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 장면 보고는 어제 저녁부터 비가 기상 측면에서는 해갈의 단비인데 이분들에게는 아마 세월호의 눈물처럼 느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슴이 많이 좀 짠하더라고요. 예. 그 안전에 대한 주장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이견이 공감을 없는 할 거죠. 거예요. 네. 이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돌이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론을 좀 지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또 제주는 4.3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데 지난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뉴스 보시면 예산 문제로 5년째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해 그리고 신원 확인이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예. 굉장히 이분들도 또 오랜 시간을 보낸 유족분들이죠. 예. 애태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픔이 많은 공동체예요. 예. 이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고요. 에픽하이의 우산 들으시죠. 우산. 비는 알겠습니다. 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장 보시니까 불금하실 것 같은데 네. 불금하시고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와 3부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3부에서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와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1부 순서 줄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면서 의원 수를 360명 성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했던 분이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들어가지고 이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뭐 첫 모임도 갖고 이런 것 같은데 분위기는 뭐 지금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첫 모임이지만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네, 선거구 벌써 뜨거우면 안 되는데. 예.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제도의 여러 쟁점들이 예. 모두 쏟아져 나왔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심 대표께서는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의원 정수를 360명, 그러니까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이죠. 네. 이렇게 확대하자. 그런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이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서 실제로 우리 세금 나가는 규모는 똑같이 유지하되 국회의원 수만 늘리자. 지금 이런 주장이신데. 네. 제가 좀 여기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요.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수 늘려야 된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학자 입장에서부터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국민들이 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저 공무원 그 개혁 연금 개혁 그 실무위 구성할 때도요. 국회의원들은 다 빠졌거든요. 야당의 주장대로. 이렇게 해서 책임 정치도 안 하고 말이에요. 뜨거운 감자는 그냥 정부나 노조에 던지려고 하는 이 국회의 태도를 보고서 이 의원 수 늘리자. 이 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도 예.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고히 갖는데 저 배제당하는 쪽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첫날 그 댓글이 한 5만 6천 개 됐어요. 제가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주목을 받으신 건 좋은 일이죠. 정치를 못하면서 왜 특권 세력 늘리려고 하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특권 줄이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가 활발하게 돼서 그래야 이제 정치 일대 혁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된다는 점을 제가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뭐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그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의석수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안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심 대표님 현실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247명인가요? 맞죠? 246명이죠. 246명인데 이 지역구 의원 중에서 지금 240명 주장하시면 6명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현실화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선거제도가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만드니까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또 당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은 너무나 지금 절실하다.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좋은 안을 냈어요. 근데 2대1로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200, 또 비례 100을 하라는 거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만도 지금 중앙선관위의 보고로는 한 24석 정도가 의석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중앙선관위원회도 그렇고 뭐 다른 당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말씀을 못 하신 거죠. 예. 그것을 제가 대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지금 뭐 국민들 정치 불신이 이렇게 큰데 의석수 늘리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 의석수 줄이고 국회 문 닫아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때 그게 말씀이지 뜻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정말 뭘 잘못할 때 너 지금 꼴도 못 나가. 보니까 나가라 하면 진짜 나가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특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축소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제도는 제도대로 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공정한 선거제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예. 국민의 불신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국민의 불신을 악용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반대하고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한 에서 비롯된 그동안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이번엔 절대 우리 국민들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특권 중에는 물론 세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그 기준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세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런 그게 이제 국민소득 대비로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절대액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적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 대비로 보면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민생 지표나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최하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OECD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자기들만 또 OECD 경제 규모에 맞는 비중을 받는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갖지 않은 그런 특권들도 제대로 이제 실제로 내려놔야 됩니다. 다만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 활동 뭐 규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더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단지 정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특권 축소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저보다도 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년부터 그 세비 축소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용두삼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자꾸만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때는 다 고칠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용두삼이 돼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이 큰 거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제안한 대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예?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아니 무슨 그런 심한 말 하십니까?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라는 정도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안 좋은 것이 특권만 누리고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특권은 특권대로 축소하도록 국민들께서 압력을 행사하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목소리가 국회 내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을 대폭 확대하고 또 유권자의 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는 선거제도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크게 늘려야 특권도 축소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서 좀 비판하고 또 압력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뭡니까? 여기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대표 숫자를 그럼 좀 많이 늘려야 될 텐데 심상정 대표님 안처럼. 예?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께서 중앙선관위원회 권혁필 비례대표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당론을 논의하거나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정치개혁의 절박한 시기인데 책임 있는 정당에서 빨리 당론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원들 정개특위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뭐 큰 틀에서 저희하고 개혁의 방향이 같고요. 접근 방식이 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개특위 안에서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뭐 석패율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석패율 제도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 정도 됐잖아요. 예. 이렇게 작은 비례대표 제도에 그 다선 의원들 석패율제를 적용한다면 예. 중진 의원들의 그 부활 통로로밖에 기능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2대1 정도로 해서 네. 비례대표를 한 100석까지 확대한다면 그렇다면 석패율제가 아니고 동시입 후보제. 그러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리스트에도 있고. 예, 예. 지역과 비례에 동시입 후보하는 유럽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런 식이죠. 네, 그 동시입 후보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규리 회수를 지나서 탱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토양이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석패율제만 맞습니다. 도입될까봐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석패율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요, 비례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숫자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지역구를 그럼 어느 정도 줄인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뭐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4.19 재보궐선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 좀 여쭤볼 텐데 정의당은 이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정의당은 이번 4.29 재보궐선거 선거 목표를 야권 혁신과 진보 재편을 위한 선거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렇죠. 네네. 국민모임과는 연대하실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진보 재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국민모임이나 노동당 또 노동정치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런 단위들끼리 지금 테이블이 구성이 돼서 이번 4.29 재보선거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에 초점이 돼 있는 데가 이제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 아니겠습니까? 이 두 지역도 국민모임과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지금 이제 뭐 논의를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무리해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요 사자 테이블에서 범진보 진영의 야권 혁신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관악하고 광주의 차이는 정동영 후보는 지금 국민모임 소속이죠.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 지금 된다고 보고요. 천정배 후보는 지금 저희 협의 테이블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정동영, 천정배 두 전직 장관이 만일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진보 진영의 재편과 야당 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뭐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는 가정이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이라 그래도 이 물밑으로나 공식적으로는 아니래도 얼마든지 한번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누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당 독재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는 것이 또 정치 혁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정배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 조건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떨어뜨리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민생 정치, 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천정배 후보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을 저희가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데요. 요새 경상남도의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아주 참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네. 이거 내년 4월 총선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저는 그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서 새누리당 입장이 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이 공천한 예. 도지사고 또 새누리당 보고 찍은 도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예. 그동안에 정책 대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표로 선택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도지사라면 국민이 선택한 것을 개인의 독단으로 이렇게 무력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나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인데 이런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그런 행위를 예. 새누리당이 지금 예.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예. 5월 달에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밥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5월 달에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분명한 입장을 알겠습니다. 밝히고 이것을 말리지 예. 않는다면은 새누리당을 경남도민이 심판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말인데 말이에요. 네.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어쨌든 힘든 일인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서민분들도 한번 나가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요즘에 이제 유통업계 세일은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대부분이 다 이제 봄철 파격 세일에 들어가는데 타이틀이 다 파격 세일이고 백화점 스스로 세일다운 세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패턴을 좀 보니까요. 10개, 18개 정도의 일단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템들에서 거의 최대 80% 세일을 일단을 둡니다. 예. 그리고 좀 보니까 선착순으로 100명, 50명에서 원피스에 10,000원, 티셔츠에 1,000원. 이게 지금 국내 유수의 대형 백화점도 이런 지금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좀 기한도 실은 지금 뚜렷하게 없습니다. 세일이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디플레이션의 조짐, 다시 말해서 이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국 물가는 어차피 싸지는 거고 네. 사람들은 물건 잘 안 사니까 안 사고. 더 싸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일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유통업계에서 왜 이렇게 세게 치고 나왔냐. 이제 신고 세월호 일주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되면은 또 우리 안타까운 심정들, 국민들의 마음이 올해도 이제 영향을 이렇게 미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작년과 같은 이제 그런 소비 부진에 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백화점에 비상에 걸린 게 뭐냐면 추위가 굉장히 늦게까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봄철 상품들이 다 재고로 쌓여 있는데
이러다가 패턴을 보면 갑자기 또 여름으로 간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봄 관련 상품들이 어제 다 장마 재고라고 왔으니까.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있다 또 너무 더워하면은 이 봄 아이템들이 다 그냥 창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다 뭐 재고 털이 수조로 거의 최대 파격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소비나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냥 가뿐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또 내수 경기라는 게 이렇게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억울했던 부분이 많이 고쳐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저께 신유형 상품권이라는 표준 약관을 발표했는데 이제 신유형 상품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로 된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말고 많이 있을 텐데 뭐 커피 전문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라든가요, 모바일 뭐 기프트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뭐 또 이전번호만 따로 떼서 그거를 온라인에다 적어서 쓰게 돼서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인데 몇 가지들에 대해서 확보를 줬는데 일단은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요. 이 5년간 최대 5년간 구매액의 9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효 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이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제 90%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구매한 뒤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다시 환불하겠습니다 하면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만기에 관한 부분은 발행자가 7일 전에 반드시 3회 이상 곧 있으면 유효기간 옵니다. 이런 걸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유효기간 연장됩니까? 그 3개월간 의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장될 것 같으면 전화를 거셔가지고 3개월간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그거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재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데 대부분 대출을 이용한다 그러죠? 거의 대부분 대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1년 평균 대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2014년 1,828만 원, 3만 원을 증가해서 3년간 전세담보대출이 80%나 이제 급증을 했고, 뭐 가계부채에서 전세대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서 23%에서 지난해에는 뭐 35%, 40%에 육박하게 됐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면요. 요즘 전세값 높으니까 야, 그 돈 전세 줄 바에 좀 더 보태서 집 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이미 그 전세값도 거의 한 30-40%가 대출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삽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월세를 가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주거비 부담들은 뭐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집주인이 전세를 받아주면은 좋은데 집주인들이 그렇죠. 월세를 해도, 바꾸면 네, 전세담보대출 받아서 주겠다고 해도 실은 이제 월세 반전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죠? 그렇죠. 이제 국민주택기금 전세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제 그건 한 2% 후반인데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 상품, 은행 전세 상품을 지출 상품을 받는데 이게 최대한 4% 대출이자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또 좋죠. 왜냐하면 담보도 확실하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